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이 넘은 파릇파릇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넘은 주제에 뭐 그리 심각한 고부 갈등이나 집안 문제가 있어 사연을 다 올리나 싶으시죠? 이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만큼 저에게는 아주 큰일이었는데요. 모든 일이 깔끔하게 처리된 이후 돌이켜 생각해보니 재미가 있긴 했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갖은 수를 다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눌어붙으려던 시모의 이야기랍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고 우리 시모한테 당한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풀기 벅차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행복한 일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남편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곳에 사연을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올려보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평범한 집에서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미술 학원을 다니며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노는 것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동네 골목대장이었어요.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잔병치레가 많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그 누구보다 튼튼했기에 허구한 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었죠.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친구를 따라 피아노를 배우기도 했고 태권도를 다니던 친구가 부러워 태권도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그저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저를 위해서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지만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팔 한쪽 신경을 다치기 전까지 저희 집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죠. 저희 동네는 서울에서도 외곽 쪽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경기도와 인접한 동네에는 야트막한 산이 꽤 많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약수물을 받아 가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저녁에 아버지께서 운동 겸 약수물을 뜨러 간다고 하시기에 놀고 싶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초저녁이라고는 하지만 해가 길어진 시점이었기에 날은 밝았고 친구들이랑도 자주 놀러 다닌 산이었기 때문에 겁없는 초등학생에게는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화두가 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들개, 즉 유기견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개를 유기할 곳이 없으니까 외곽에 있는 산에 올라와 개를 유기하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방까지 내려가기는 귀찮고 대충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이었죠. 저희 동네도 그러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개를 키우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 싶으면 우리 동네까지 꾸역꾸역 찾아와서 개를 유기하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동네에 들개들이 늘어나고 그 들개들끼리 3-4마리씩 몰려다니면서 동네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에 들개주의보가 다 내릴 정도로 시끌시끌했으니까요. 저는 태생이 겁이 많고 소심한 아이였지만 초등학생이 된 이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센 척을 하고 다녔어요. 괜히 어깨 으스대면서 내가 제일 잘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들개가 위험하니 아빠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어머니의 말은 쏙 까먹어버리고 저는 도토리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물통을 들고 앞으로 쑥쑥 걸어나가고 계셨고 저는 뒤를 설렁설렁 쫓으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산이 아파트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괜찮겠다 싶었던 거였죠. 한참을 정신없이 바닥만 보면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기척이 뒤쪽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슬며시 뒤를 돌아보니 진돗개 같은 들개 한 마리가 저를 빤히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도 겁을 먹었던 터라 가만히 그 들개가 지나가거나 하는 걸 기다렸어야 했는데 소리를 꽥 지르고 도망을 간다고 뛰었던 겁니다. 저의 겁먹은 모습을 본 들개는 그때부터 태세를 전환해서 저를 보고 이빨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더 빨리 뛰기 시작하니까 저를 보고 자극을 받은 건지 제 뒤를 정말 미친 개처럼 달려서 따라오는 겁니다. 차라리 저한테 장난을 치자고 놀자고 쫓아오는 거면 대충 도토리 던져주고 도망을 갔을 텐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막 써대고 도망을 가니까 저를 위험한 것으로 인식을 했는지 입을 벌리면서 저를 물겠다고 입질을 하는데 진짜 너무 공포였어요. 뾰족한 그 이빨이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죠. 한참을 소리를 지르면서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아빠가 제 목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내려오고 계셨어요. 마음의 안도감을 느낀 그 순간 들개가 제 다리를 콱 물어버린 겁니다. 너무 아픈데 너무 무서워서 그 아픔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와중에 아빠가 들개를 저에게서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셨죠. 개를 막 발로 차고 잡아서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들개가 악물고 제 다리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아빠가 소리를 치면서 달려드니까 갑자기 들개가 잡고 있던 아빠의 팔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아빠는 그 와중에도 저한테 괜찮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저는 울고불고 아빠 팔에서 철철 나는 피를 보고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막대기 같은 걸 가져와서 개한테 휘둘렀고 사람이 몰리자 개는 황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달래고 아버지의 상처를 살피고 결국 119를 불러서 저희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개가 병을 옮길 수도 있다면서 병원에서 주사도 여러 대 맞아야 했고 다행히도 저는 살이 토실하게 오른 다리를 물려 상처를 꿰매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팔에 있는 신경을 다치게 되어서 신경을 봉합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아버지의 팔이 많이 다치게 되었죠. 왼손 팔꿈치 아래부터 신경을 다친 터라 감각이 제대로 돌아오지를 않고 손을 덜덜 떨게 되신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건 저희 아버지가 왼손잡이셨고 직업이 용접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벌벌 떠는 손으로 용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신 거죠. 결국 벌어둔 돈을 다 쓰게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어머니께서 일을 다니셔야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맞벌이라는 게 생소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해도 벌어오는 돈이 많지 않아서 가족들은 모두 힘에 부치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용접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드셨는지 집에서 매일 퍼질러 잠만 주무시고 술만 드시고 하셨습니다. 그 꼴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께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해 울분을 뱉으셨어요. 더 이상은 너랑 못 살겠다. 허구한 날 잠이나 퍼질러 자고 집안은 개판이고 내가 시장에서 나물 팔아가면서 우리 세 가족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푼돈 버는데 너는 술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니? 이렇게는 나도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우리 그냥 다 같이 콱 죽자 죽어. 그 말에 아버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나 봐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던 엄마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그 길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른손으로 모든 걸 연습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젓가락을 잡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이를 악물고 연습을 하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연습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콩알도 자유자재로 옮기시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른손을 쓰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왼손에도 힘을 주려고 애를 쓰셨죠. 시간이 지나고 긴 노력 끝에
용접 일을 오른손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셨고 처음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오른손으로 용접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전처럼 다시 활기를 찾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물론 처음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래 쉰데다가 오른손잡이가 아닌 사람이 오른손을 쓴다고 하니 업체에서도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신 거죠. 결국에는 원래 일하던 곳에서 아버지의 오른손 용접을 확인하시고 일을 하나둘 물어다 주시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챙겨주시던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화목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개라는 동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성실한 견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몰상식한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원 같은 데에 친구들이랑 맥주라도 한 캔 하자 싶어서 놀러 간다거나 애완견이 출입 가능한 카페 같은 데에 가면 정말 별별 사람들 많아요. 큰 개한테는 입질을 예방하기 위한 입마개를 씌운다던가 목줄은 필수라던가 그런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개는 안 물어, 우리 개는 안 짖어 하면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을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반갑다고 꼬리를 치며 달려와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저는 경기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정말 길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를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적이 있었어요. 작은 몰티즈 강아지였는데도 저한테는 그날 보았던 큰 진돗개처럼 무서웠거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리 가라고 하니까 견주가 그제야 나타나더라고요. 목줄이 풀린 강아지를 덥석 안으면서 우리 개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고 오히려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개가 물기를 했어, 짖기를 했어, 그쪽 다리에 오줌을 쌌어, 어쨌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저한테 개는 다른 의미잖아요. 황당해하는 견주들에게 일일이 제가 개한테 물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소형견이고 대형견이고 저한테는 그저 무서운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개에 대한 공포심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저는 사회인, 즉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날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화목했고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용접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기력을 찾은 이후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고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아무튼 제가 취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우리 가족끼리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취업까지 했냐고 자랑스럽다고 대견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조금 부끄럽기도 했네요. 남들처럼 대기업에 떡하니 취업한 것도 아니고 물론 괜찮은 회사긴 했지만 작은 신생 기업이었거든요. 직원이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꽤 괜찮은 회사라고 소문이 나 있던 곳이라 경쟁률도 쟁쟁했어요. 대표님도 젊은 사람이었고 나름 복지도 탄탄했고요. 인터넷 사업 쪽으로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라 하면서 월급도 점차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복장과 상하 관계가 없는 사원들과의 관계 또한 회사의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작은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 회사 사람들 다 같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길에서 주인이 목줄을 놓친 건지 작은 소형견 하나가 우리 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오는 소형견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걔도 제 소리에 흥분을 한 건지 아니면 그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서 좋았던 건지 저희 쪽을 향해서 짖으면서 달려오는데 어릴 때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진짜 발작하듯이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불고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께서 놀라셨는지 저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달려드는 소형견의 목줄을 탁 잡아채고는 걔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짧게 목줄을 쥐었어요. 걔도 목줄이 잡히고 나니까 계속 짖고 있었고 저는 놀래서 숨만 헐떡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앞이 캄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제가 갑자기 발작을 하니까 너무 놀라서 괜찮은 거 맞냐고 숨 천천히 쉬어보라고 119라도 부를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눈물에 콧물에 완전 얼굴이 난리가 나고 제가 숨도 못 쉬고 막 꺽꺽거리고 있으니까 견주가 황급히 달려오더라고요. 우리 개가 물었어요? 하면서 제 몸을 막 보더니 물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견주가 민망했는지 대표님한테 가서 목줄을 확 채가더니 우리 애 잡아줘서 고마워요 하고 가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든가 말든가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회사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하고 저 사람 너무 경우 없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그 견주 아저씨를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목줄을 잘 챙겨서 다니셔야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물어오니까 견주가 황당해하는 거예요. 큰 개도 아니고 작은 수영견이 반갑다고 달려가서 꼬리치고 놀자고 하는 건데 위험하긴 뭐가 위험하냐고요. 그냥 귀엽다 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냐고 저를 보면서 그러대요. 만만한 게 여자다 이거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앞으로 목줄 잘 챙기고 다니면 되지 하면서 저한테 사과도 없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빤히 그 아저씨를 쳐다보니까 자기도 오기가 생긴 건지 뭔지 저를 보면서 딱 그러는 겁니다. 뭘 이런 걸로 무섭다고 저지랄이야? 젊은 사람이 너무 오버해도 안 돼. 이러는데 대표님이 열이 받으셨나 봐요. 아저씨, 걔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1차적인 책임은 목줄 놓친 아저씨라고. 병원 갔다 와서 문제 있으면 병원비 청구할 거니까 번호 내놓고 가라고 손을 내미니까 견주가 황당해하는 겁니다. 뭘 이런 걸로 병원을 가네마네 하고 앉아있냐면서 너네 전부 다 무슨 나이롱 환자 모임이냐 사기단 아니냐 삿대질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도 전부 아저씨 말 다 했냐고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다들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나섰습니다. 결국 아저씨가 한창을 구시렁거리다가 대표님께 전화번호를 딱 전해주고는 침을 칵 퇴뱉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열받고 짜증나고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수치스러운 와중에도 대표님이 너무 든든해서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걔 무서워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회사 사람들도 전부 궁금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크게 물려서 많이 다쳤었다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개한테 물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전부 너무 무서웠겠다, 물려서 아팠겠다 하는데 그때가 여름이라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리를 물려서 종아리에 꿰맨 자국이 흉터로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거 보여주면서 여기가 물린 흉터거든요. 어릴 때라 꽤 많이 꿰맸고 아버지께서도 크게 다치셨었다고 다 이야기를 했죠. 회사 사람들도 전부 너무 아팠겠다, 무서울만 하네 하면서 공감을 해주셨고 대표님도 그래도 이 정도라 다행이라고 큰 개였고 어린아이 시절이었으니까 놀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고마우면 나중에 커피라도 사요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드려야지, 2잔, 3잔 사드려야지 싶어서 회사 도착하자마자 배달 앱으로 커피를 주문해서 회사 사람들 것까지 준비를 했죠. 그래봐야 8명이니까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배달이 도착하고 회사 사람들한테도 도와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하면서 커피 한 잔씩 돌리고, 대표님은 따로 파티션 되어 있는 공간을 쓰셔서 그쪽으로 한 잔을 가져갔어요. 대표님, 커피 대령했습니다 하면서 평소 즐겨 드시는 아메리카노를 딱 책상에 올려두니까 대표님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우와, 지은씨 되게 눈치가 없네 하는데, 순간 우리 대표님이 달달한 커피만 즐겨 드셨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드시지 않으세요? 하니까 대표님이 한숨을 쉬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사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잘 마실게, 나가봐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고 나왔죠. 영 찜찜해서 대학교 친구들과 있는 단톡방에다가 우리 대표 속셈이 뭐야? 하면서 글을 올렸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눈치 없다고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지은아, 그거 그린라이트잖아. 지은이 못소리였지? 모태솔로 티를 아주 팍팍 낸다, 팍팍 내. 지은아, 눈치 좀 키우자.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린라이트? 순간 우리 대표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회사 동료분께서 왜 그래? 똥 마려워? 하시는데 귀에 들려오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을 줄이야.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분명 우리 회사 사람들도 죄다 눈치가 없어서 몰랐을 거예요. 그때부터 마가 낀 사람처럼 그린라이트라는 말에 꽂혀서 정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회사 동료가 일을 시킨다고 지은씨 하고 불러도 못 알아듣고, 복사기 10장 복사해야 되는데 100장 누르고 멍 때리고 있고, 한번 대표님이 의식되고 나니까 진짜 얼빠진 사람처럼 대표실에서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물론 대표님이 저한테 그린라이트가 맞는다고 인정을 해준 것도 아닌데 혼자 김칫국부터 사발로 들이킨 거죠. 그렇게 며칠을 실수만 반복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당연히 대표실로 호출이 되었습니다. 실수만 하다가 면담이 잡히게 된 것이었죠. 대표님이 걔 때문에 혹시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냐고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대표님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커피 마시자고 한 게 그린라이트였냐고, 제가 눈치 없게 굴었다는 게 그 뜻 맞냐고 물어보니까 대표님도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대놓고 물어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한참을 말없이 머리만 긁적이시던 대표님께 친구들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이요, 대표님이 그 말씀하신 게 그린라이트래요. 그래서 집중이 안 돼서 신경 쓰여서 계속 실수를 했어요. 하니까 대표님이 웃더라고요. 신경이 쓰였으면 반쯤은 성공한 거네 하시면서 그린라이트 맞다고 저한테 퇴근하고 밥이나 먹자고 하시대요. 바로 치고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던 터라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가지고 고개만 끄덕였죠. 회사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님한테 많이 혼났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걱정을 하는데 웃음이 터질 것 같아서 괜찮다고 화장실 다녀올게요 하고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혼나고 혼자 울려고 화장실 간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몰래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치관도 잘 맞고 취미나 성향이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첫 연애에 너무나도 완벽한 짝꿍을 만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대표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데이트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럴 때 결혼을 해야 완벽한 거라고 대표님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연애 8개월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르게 연애하는 재미가 스릴 있고 좋았는데 이제 부부가 되면 그것도 끝이겠구나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했죠. 상견례를 마치고 식장을 잡고 드레스를 고를 때에도 우리가 진짜 결혼을 하는 건가? 하면서 현실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았어요. 청첩장이 나오고 회사에 돌리려고 인원수에 맞춰서 들고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떨리고 설레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청첩장을 돌리면서 저희 연애하는 것도 모르셨죠? 하면서 결혼해요 라고 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심드렁 하더라고요. 연애하는 걸 왜 몰랐겠냐고. 대표님이랑 지은 씨만 몰랐지 다들 알고 있었다고. 티가 너무 났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깜짝 놀랐죠. 회사 사람들 아무도 아는 티를 안 냈거든요.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완벽한 결혼식, 즐거운 신혼여행을 마치고 둘이서 열심히 꾸민 신혼집까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꽃길만 남은 건가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진짜 순환시대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 시모가 엄청난 강아지 애호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개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치 못한 일에 제가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개를 바로 안아 올리면서 이 개는 뭐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시모가 쓱 나오더니 개 한 마리를 들였다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분가하고 나가니까 시부모님이 외롭고 적적한 분위기가 싫어서 개를 입양했다고 이제 네 동생이다 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남편이 개를 방에다가 들여놓고 문을 닫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와이프가 개를 무서워한다고. 어릴 때 심하게 물려서 트라우마가 있어서 호흡곤란이 올 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부가 방문 닫아두라고 우리 집에 갈 때까지 개를 밖으로 꺼내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에 끝나기 무섭게 시모가 아니 저렇게 두면 우리 애기가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개가 방문을 벅벅 긁으면서 깨갱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조차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고 공포였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는 한숨을 쉬면서 이제 시댁에 못 오겠다고 했어요. 개만 보면 발작을 하는데 개가 있는 집에 어떻게 오겠냐고. 개 있는 동안에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시모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어릴 때 당한 사고라더니 뭘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저 조그마한 개가 물어봐야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해를 못하겠대요. 남편이 이해 바라는 거 아니라 못 온다고 통보하는 거라고 하니까 입을 삐죽이시더라고요. 시부는 이해한다고 미처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시모는 저한테 계속 유난이다 유난이야 하셨어요. 자기는 당해본 적 없으니까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저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는데요. 아무튼 시댁에 방문하지 않고 지내기를 몇 개월, 명절이나 행사가 있거나 해서 꼭 방문을 해야 할 때에는 시부가 개를 방에 가두거나 베란다에 가뒀어요. 물론 그때마다 시모는 저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자꾸 마주치고 붙어 지내봐야 그런 트라우마도 극복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시모가 키우던 강아지가 치와와라서 소형견이긴 했는데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는 게 완전 난리도 아니긴 했거든요. 저는 그 개가 멀리서 짖는 것도 저랑 눈이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고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저한테 얘, 걔를 가까이서 보면 또 달라 하면서 제 얼굴에 치와와를 들이미시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시모한테 소리를 치면서 걔 무섭다고요. 가까이 못 간다고요. 하면서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시모가 이 조그마한 게 물어봐야 얼마나 아프다고 소리를 치냐고 네 소리에 더 놀래겠다 하면서 저를 나무라셨어요. 저는 지지 않고 이야기했죠. 애가 크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자체가 너무 무섭다고요. 가까이 하기 싫으니까 제발 제 앞으로 들이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답하다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개는 사람 안 문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시모가 오히려 더 답답하고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2년 정도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남편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부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시모만 유별나다면서 걔가 얼마나 사람을 위로해주는 동물인지 몰라서 저런다고 제 탓을 하셨죠. 그러던 와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돌연사라 온 가족이 시부의 사망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걔랑 둘이 살게 된 시모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가 집에 좀 붙어있으면 안 되겠니? 하시는데 저는 차마 걔 때문에 시댁에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시모는 이러다가 우울증으로 자기도 죽겠다고 합가를 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걔 때문에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도 가운데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아무리 그래도 걔랑은 같이 못 산다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줬어요. 우리 마누라 힘들어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시모가 자기도 힘들어서 안 되겠대요. 결국 치어와 치치를 부산에 계신 이모님 댁으로 보내기로 하고 합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모님 댁이 부산이니까 걔를 부산까지 보내야 하는데 자꾸 이모님 댁이랑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합가를 해놓고 걔를 보내지 않으니까 걔를 방에다가 거의 가둬두다시피 하고 공존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출근을 하니까 출근해 있는 동안은 풀어두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두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 짖는 소리만 나도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모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제가 적응하지 않겠냐고 가지가지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합가한 지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부산 이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걔는 언제 데려가실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이모님이 개? 무슨 개? 내가 걔를 왜 키우니? 개 털 날리는 거 딱 질색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모가 합가를 하려고 거짓말을 치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이모님은 개를 키울 생각조차 없으셨던 거예요. 이미 합가까지 한 마당에 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점점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죠. 저는 몇 번이나 치치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난리를 쳤고 시모는 그때마다 저에게 화를 냈어요. 가만히 있으면 치치도 저한테 안 갈 거라면서 이쁜 애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제가 무슨 동물 학대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밤마다 울기를 반복하니까 남편도 시모랑 싸우고 시모는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면서 치치를 품에 안고 내 새끼는 얘밖에 없다 하시고 그렇게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던 와중에 주말이라 치치를 애견 호텔에 맡기고 TV를 보는데 동물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도마뱀이 딱 나왔는데 시모가 기겁을 하더니 채널 돌리라고 도마뱀 징그럽다고 난리를 치는데
순간 머릿속에 굿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제가 개 싫다고 기겁을 할 때 유난이라고 삐죽거렸던 시모가 도마뱀을 보고 기겁을 한다. 남편이랑 상의하고 바로 다음날 저는 파충류 숍에 가서 도마뱀을 분양받아 왔습니다. 제가 개, 고양이만 무서운 거지 나머지 동물들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도마뱀 분양해서 투명 케이지에 넣어오니까 시모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죠. 그 흉측한 거 뭐냐, 당장 치워라, 어디서 들고 온 거냐 하는데 제가 뻔뻔하게 제 반려동물이에요 했어요. 어머님이 자꾸 봐야 친해진다면서요. 어머님도 제 반려동물이랑 친해지세요 하면서요. 시모가 거품을 무는데 너무 꼬숩고 속 시원하더라고요. 시모가 또 벌레라면 기겁을 하는데 도마뱀 먹이려고 귀뚜라미도 한 상자 사왔거든요. 그 통은 뭐냐고 귀뚜라미 잔뜩 들은 통 보더니 뒷걸음질 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뱀뱀이 밥이에요. 뱀뱀이한테 하나 줘보실래요? 하니까 도마뱀한테도 이름 짓냐면서 기겁을 하시고 저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삿대질하고 우리 남편 보고 도마뱀 치우라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도 심드렁하게 대꾸했죠. 어차피 케이지에서 사는 앤데 뭐가 문제야? 개처럼 빨빨거리면서 싸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둬요 하면서요. 일부러 보란듯이 거실에 두고 키우니까 시모가 거실에 나오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것도 서러운데 방에 두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햇볕도 보게 해야지 하면서 대꾸하고요. 저한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뱀뱀이 치울 거냐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제 반려동물한테 왜 그러세요? 유난 떨지 마세요 했어요. 우리 시모 얼굴이 썩어가는데 너무 웃겼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하는데 어머님도 제가 개 싫다는데 꾸역꾸역 데리고 오셨잖아요 했죠. 복수하는 거냐고 시모한테 뭐 하는 짓이냐 하길래 복수는요? 반려동물 키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죠. 시모가 하루하루 피말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뱀뱀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뱀뱀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모르는 척 딴짓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추궁하니까 그제야 하는 말이 동네 중고마켓에 무료 분양한다고 올려두니까 어떤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귀뚜라미들까지 전부 다요. 남편이 남의 반려동물을 왜 멋대로 주냐고 난리를 치니까 시모가 그게 무슨 반려동물이냐고 이미 줘서 못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치치도 버려도 돼요? 치치도 다른 사람 줄까요? 하니까 천벌 받을 짓 하지 말라는데 뱀뱀이는 괜찮고요 했죠. 파충류가 지능이 있냐 뭐가 있냐 하는데 또 다른 도마뱀을 분양받아 오자니 이런 일이 두 번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남편 지인의 반려동물을 잠시 빌려오기로 했어요. 바로 애완거미로 유명한 타란툴라를 빌려왔습니다. 출근할 때는 데리고 출근하기로 하고 집에 다 같이 있을 때만 시모 앞에 들이밀기로 했죠. 애완용이라 독은 제거된 아이였는데 일부러 이름도 미미라고 붙여두었어요. 제가 케이지를 들고 집에 오니까 시모가 이건 또 뭐냐고 쓱 고개를 들이밀었는데 성인 남자 손바닥만한 거미가 있으니까 뒤로 쓰러지더라고요. 자기한테 지금 시위하는 거냐고 미친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제가 그랬죠. 뱀뱀이 싫다고 하셔서 타란툴라 데리고 왔다고. 애는 혹시라도 버린다고 만지려고 하지 말라고 독 있다고 했습니다. 얘 독이 치명적인 거 아시죠? 그냥 멀리서만 부셔요. 밥 한번 줘보실래요? 핀셋으로 멀리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모가 기겁을 해서 저리 치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미미 외로울 것 같은데 짝이라도 하나 더 드릴까? 집안을 거미 소굴로 만들 일 있어? 절대 안 돼. 출근할 때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데리고 출근하고 지인에게 보여주고 밤에는 다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고를 며칠을 반복했습니다. 시모는 어떻게든 치우고 싶어 했지만
저희가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예, 내 꿈에 거미가 다 나오질 않나 몸이 막 다 간지럽고 죽겠다. 너네 거미가 밤사이에 탈출했을까봐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어떻게 하면 저거 치울 거니? 응? 이모님 댁으로 치치 보내는 거 확정되면 저희도 거미 입양 보낼게요. 결국 시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치치를 충청도에 있는 마당 딸린 친구 집으로 입양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치치를 먼저 입양 보내고 나면 그때 우리 미미도 입양 보내겠다고요. 미미 주인인 남편 지인분께도 조금만 더 미미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회사 출근할 때 가끔 근처로 오셔서 미미를 보고 가시기도 했고 영양제나 밥도 다 챙겨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도 거미를 키운다는 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는데 자꾸 보니까 정이 가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보고 돈 주고 사서 키우라고 하면 절대 못 키울 것 같지만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긴 했어요. 결국 시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친구네 집으로 치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당 딸린 집이니까 치치한테는 오히려 좋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시는데 솔직히 저도 좀 죄송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걔를 무서워하지만 않았어도 치치 주인으로서 시모는 꽤 괜찮은 할머니였거든요. 아무튼 치치가 충청도로 내려가자 저도 미미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나쁜 계집애, 나랑 치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도 되는 거야?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표독스럽게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나 남편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모가 어쨌든 꽤 정을 주고 키워왔던 강아지였으니까요. 근데 저도 나름 변명을 하자면 애초부터 거짓말을 치고 합가를 한 것이었으니까 강아지를 꼭 키워야 한다고 했다면 합가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차라리 시모의 집을 좀 줄여서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했겠죠. 밖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면 덜 외로우실 테니까요. 어설픈 거짓말로 저희를 속이고 모든 걸 손에 쥐려고 했던 시모가 더 나쁜 것 아니겠어요? 그 뒤로 시모는 충청도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치치가 잘 살고 있는지 시모를 그리워하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매정한 년, 나쁜 년 이러시면서 별거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제가 집 청소를 퇴근하고 매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말에 몰아서 하곤 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잔소리가 하고 싶으셔서 개털도 안 날리는데 집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 반찬 투정하시면서 내가 다 늙어서 이런 밥상 받아야 하나? 너는 애가 빨라도 제대로 못 살아서 어디다 쓰겠냐? 그 뒤에 꼭 이 말을 덧붙이셨어요. 개 싫어할 때 알아봤다. 개 싫어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다. 우리 남편이 보다 못해 화를 냈습니다. 엄마, 다 늙어서 자식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그래? 내 와이프한테 왜 그러는데? 그러는 엄마는 걔 좋아한다는 사람이 청소도 빨래도 음식도 왜 하나도 안 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시모가 엉엉 울면서 아들놈도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서럽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걔가 좋으면 걔 끼고 살라고 집 하나 얻어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분가는 싫은지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시모한테 집안일 중에 하나 맡아서 하라고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고 하니까 시모가 처음에는 다 늙어서 내가 그런 거 왜 해야 되냐고 하더니 그럴 거면 분가하자 합가 못하겠다 하는 남편의 말에 조용히 청소랑 빨래랑 도와주시더라고요. 가끔 치치 보러 충청도 가는 걸 위안 삼으시면서요. 어느 날은 넌지시 저한테 치치 사진 좀 볼래? 하면서 말을 걸어오시길래 사진 정도야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모도 많이 외로우셨나 보더라고요. 우리 치치가 똑똑한 강아지였어. 이거 봐라.
마당 딸린 집 가더니 신나서 하루 종일 뛰어논다더라. 아파트 살 때 방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마당 딸린 집이 확실히 걔한테는 좋은 것 같아. 지치가 사료 먹는 것도 엄청 잘 먹지? 예뻐 죽겠네. 저한테 개 자랑을 하시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걔랑은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시모가 제 트라우마를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제대로 치료가 된다면 그때는 시모와 함께 유기견 입양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남편의 조언에 따라 심리 상담도 받고 마음에 있는 병을 치유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와 고부간의 사이를 응원해 주시고 저의 심리 치료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